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토요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년 6월 3일 토요일이고요. 밤 10시 10분에서 가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는 토요일 5시에 하다가 밤으로 순서를 좀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5시에 집회에 나가시는데 좀 원활히 하시라고 밤에 시간을 옮겨서 밤으로 옮겨서 하게 됐는데 좀 편한지 편하지 않으신지 좀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이 바로 이렇게 밤에 하는 토요일 또 이 왁자지껄 시간인데요. 오늘 어느 분 나오시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스픽스의 대장님, 사장님, 이제 끝에 앉아 계신 분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정치맨 본생리 이장 정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자에 나오고 싶지만 워낙 배윤경 PD가 필터링을 까다롭게 해서 혹시 안 나오시는 분 있으면 한 번씩 나오는데 하여튼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품격 시사, 정통 시사, 왜냐면 기자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언론사를 운영하시기도 하니까 우리 같은 나부랭이랑은 좀 식견이 다르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를. 노변이 최고지.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우리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학교 교수님 두 분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저고 연수원, 사법연수원 같은 조였어요. 네, 그 친구 별로 안 치는데 우리 교수님은 정말 역사학자로서 또 인품 있는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자, 소개하실까요? 예, 저 한신대학에 있는 김준혁입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전기환 대표님, 임세은 대표님 같이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즐거운 방송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옷도 일부러 잘 다려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쁜 옷으로.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시 사모님이 남편이 예쁘면 옷도 잘해주고 그러는 건데. 아이, 이쁜 게 아니라 메인수 같아서. 우리는 의리로 사는데 저 집에서 제 아내한테 호칭이 형님입니다. 네, 이제는 뭐, 형님! 딱 이러고. 연세가 좀 있으세요, 사모님이? 우리 다 동기예요. 네. 정치도 동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반갑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왁자지껄의 최고의 미녀이자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자 요즘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여기저기서.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길거리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 집회를 아마 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입니다. 네, 임세은 부대변인 요즘에 설화로 여러 가지로 힘을 많이 힘든 상황을 좀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또 물어뜯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이 임세은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목요일마다 TV조선에 사실은 원래 녹화 마치고 바로 가는데 정기 멤버였는데 잘렸군요. TV조선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회사가 마비될 지경이라서 당분간 조금 쉬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도 제가 죄송하다. 그래서 당분간 쉬는 걸로. 어떤 됐습니다. 발언이었어요? 네? 설화에 휩싸였다는 건 어떤 발언이었어요? 아니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 예, 예.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대선 했는데 불복이다. 아, 불복이다. 네. 뭐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데. 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쪽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TV 조선의 출연자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 녹화니까 왜 노리시나요? 그래. 전화 한번 드릴까요? 노리는 분들 많더라고. 저 네. 예전에 TV 조선 열심히 네. 출연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그 TV 조선 출연하는 것 때문에 임세은 대표님 때문에 네. 그때 한번 우리 단톡방에서 한번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모르는구나. 그 몰랐어. 단톡방에 내가 임 단톡이 대표님 하도 많아가지고. 임 대표님 얼마나 옹호했는데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네. 왜? 임세은 대표가 네. 저 악랄한 TV 조선 출연한다. 그런 거 출연하면 안 된다. 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줬어요. 저 어지간하면 글 잘 안다는데 아니 TV 조선이든 채널A든 MBN이든 JTBC든 이런데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걸 그렇죠.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너무 또 이 극한 분들은 그래도 절대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해서 제가 내가 얼마나 임세은 내가 그러셨구나. 옹호해주냐고 계속 글을 썼는데 그랬더니 너도 문제야 막 이래가지고 좀 얘기 근데 다 하셨어요? TV조선에서 임세연 소장
임채원 소장 정도를 이렇게 수용하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거리의 투사, 그다음에 차기 여성 지도자, 그다음 민주당의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이래 이제 부끄럽게. 되는데 네. 또 문재인 정권의 또 청와대 부역자. 부대변인 출신 이제 이런데도 이렇게 TV조선에 불러줄 때는 와 그래도 TV조선이 그래도 사람을 잘 보구나 했는데 사실 전화 그런 거 뭐 수백 통 왔다고 해서 자르는 거는 원래 자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때렸구나. 자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한 2주만 기다려보세요. 다시 물으면 예. 그게 진심이었고 2주 지났는데 부르지 않는다. 그럼 원래 자르고 싶었던 거야. 네. 그러면 그냥 스픽스에 집중하시는 아우 걸로. 그럼요.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스픽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모두들의 근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의 근황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 사이버대학교에서 웹 문예 창작과라고 하는 과를 다녀요. 정말? 네, 제가 진짜 다녀서 대단하시다. 지난 중간고사를 6과목을 치르고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또 6과목을 치러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근데 그 중에 과제가 하나 있는데 웹소설 써서 올리는 거예요. 플랫폼에다가. 여러분 뭐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올려야 될 것은 문피아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에요. 웹소설 올리는 플랫폼. 한번 검색해서 쳐보세요. 문피아라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설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은데 거기에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이름이 천재 변호사 노복만이에요. 제목이. 천재. 본인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네이버에 일단 문피아를 먼저 치고 네, 치면. 문피아로 치면 거기 네, 들어가면 사이트가 나와요. 천재 변호사 노복만. 노복만을 치면 노영희 변호사가 올려놓은 소설을 직접 네네.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하나 올렸는데요. 조회수는 2개 와 있네요. 2개. 예. 자, 그리고 작품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희가 노영희, 최진봉, 서승만 3명이 모여가지고 노복만이라고 하는 한 글자씩 따서 네. 노복만이라고 하는 유튜브 TV 채널을 하시나요?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정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웃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얘기들 그냥 하는 그런 채널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을 우리가 주인공 변호사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약간 이기적이고 소심한 무능력자로 살던 심리학 대학원 과정의 학생이 네. 지도교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만땅인 상황에서 꼼장어의 소주를 마시고 쓰러졌는데 평행 이동된 다른 차원에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심리학 대학원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백전백승의 천재 변호사로 태어난 거야. 이름이 노복만으로. 평행 세계에서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정치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드라마 나오겠는데 이거 조만간에? 그래서 힘없는 자는 언제든 무시되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불행이 산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이기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 비록 차원은 달리 왔지만 그러면서 다른 차원에 오면서 좀 생긴 또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차원 이동자인 노복만은 변호사로서의 지식과 차원 이동자 특유의 스킬 그리고 본인이 원래 심리학도였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행 세계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음모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그리고 내로남불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허당기에 있는 천재 변호사 노복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천재 변호사 노복만을 읽으신 여러분들도 유쾌, 상쾌, 통쾌한 이 정의의 시련을 맛보면서 힐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 이거 박수 한번 쳐주고.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노영희로 출발해서 한동훈 검사가 되었다가 다 똑같이 느꼈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 임세현이구나. 아니 근데 나중에 노복만 변호사가 혹시 대선 출마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 아까 가는데 내가 스포할 거라서 말할 수 못 드리겠는데 가능성도 있어요. 네, 어. 대선 출마 내지는 그 세계를 평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야. 방송에서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게 내가 이거 공모전에 올렸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이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럼 조회도 저도 해주시고. 하나 이야기. 네. 어쨌든 잠깐 마무리하면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피아에 들어가서 천재 변호사 노복만 아니면 노복만 쳐도 나오니까 야. 클릭하시고 꼭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노영이 사랑해 이렇게 써주세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대단하다. 동시 접촉자가 5,000명쯤 되는데요. 네.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나가서 문피아로 들어가시고요. 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복만 치고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별점도 많이 넣어주세요. 별점. 아니, 저는- 근데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세요?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진짜 방송 이 이렇게 상상인데 사실 제가 역사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 지금 이제 정년하셨는데 임초루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그 붉은 방, 뭐 그 섬에 가고 싶다.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임철우 교수님 수업을 제가 가서 들었어요. 교수가 교수 수업 들으러 이제 가고 대단한데요? 그랬더니 네. 너 나가 그러시더라고. 더 이상 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소설 기법도 좀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김준혁 TV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다른 시사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그 아주 짧게 한 6분에서 7분 정도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일본하고 싸운 이야기만 네네. 지금 이제 시리즈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김준혁 TV를 꼭 좀 구독 해주시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역사 소설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쭉 쓸 건데 요 주제가 평양성 탈환할 때 그때 여자 기생 개월양이 있었어요. 네, 개월양. 개월양이 남자 그 짝짝이 외장을 하고. 이거는 농계? 저기 농계고 농계고? 여기는 이제 꼬드겨 갖고 못 나가게 한 다음에 바로 개월양의 실제 사랑하는 남자 바로 김웅서라고 하는 무장이 이게 임진왜란 최고의 무장입니다. 나중에 그 인조반정 때 역모로 죽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김웅서가 그 외장의 목을 베어버리거든요. 네. 요와 관련된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일본과의 싸움 이야기, 결국은 승리하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거의 일본의 꼭두각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혁 TV입니다. 예. 저는 이미 구독했고요. 네. 여러분들도 김준혁 TV 꼭 구독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겠습니다. 임세은 식당 TV입니다. 예, 임세은 식당 TV도 식당. 무려 28,000명을 지금 네, 이제 3만 명 조금 3만 안 명 됐어요. 조금. 네. 지난번에 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엄청 올랐죠? 올라갔어요. 네, 역시 픽스의 힘. 나는 느꼈습니다. 지금 2,100명인데. 2,100명. 박 올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김준혁 교수님과 임세은 식당 응원해 주시고 네. 노인 변호사가 쓰고 있는 문피아 노복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자.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또 막간을 이용해서 근황 소개를 했고요. 네, 오늘 한번 좀 슬프기도 한 21세기 자화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웹소를 쓴다고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딱 금방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싹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법조, 뭐 검찰, 이 세상의 부정부패, 부조리 이런 거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동훈입니까? 한동훈이죠. 왜요?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그것을 공적인 이익을 포장해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기득권의 전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이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가족, 자기의 측근들을 위해서 그 머리를 안 좋은 나쁜 두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그런 면에선 한동훈 같은 사람이 빨리 이 사회에서 사라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지기까지. 아이 그럼요. 예. 또 그렇게 해야죠. 극단적인 말씀 아닐까요? 극단적인 거라기보다 저는 한동훈 보면서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일관돼야 되는데 좀 뭐 본인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일관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사라져야죠. 예. 근데 법조인들이 좀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이 똑같은 법인데 A 상황과 B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또 주장을 하다 보니까 특히 변호사들은 A 의뢰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랬을 때 그 관점과 그 상대되는 반대쪽 입장에서 또 나에게 의뢰를 부탁했을 때 그거하고는 전혀 관점이 달라요. 다르죠. 변호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한동훈은 권력을 갖고 네. 전혀 다르게 행동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거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이제 국민이 주어진 거지 그게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인데 공권력을 자신의 사적으로 너무 남용하는 거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고 남은 이렇게 잘 터는데 본인 폰은 못 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정의 구현이고 남이 나한테 하면 탄압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이 뭐 4번인가 자천됐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권력의 보복도 견디는 것이 검사의 일이고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권력을 잡았다고 그걸 권한인데 권력을 착각하는데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냅다 보복을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받았던 거에 막 2배, 3배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자 집까지 뭐 무슨 서랍에 있는 속까지 막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보통은요. 그런 그 압수수색할 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네. 아시지만 그 기자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는요. 인사청문회 자료에 보통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외부 유출 시 뭐 법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요. 그거를 먼저 입수해서 먼저 검증합니다. 이제 그게 유능하다고 해요. 보통 기자들 사이에서. 뭐 이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기자들이 그거 못 가져가면 무능하다고 하지 그거 가져가서 검증하는 것은 기자실에서 비웃을 일이에요. 이거 압수수색하는 거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본인이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저는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바이든 날리면 때 그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나 이게 사심이 보인다. 공권력을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라고 그러니까. 국민이 권한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1년 전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할 즈음에 네, 네.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이 아마 제출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자가 이제 보도를 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올해 4월에 김민석이라고 하는 강서구 의회 무소속 의원이 아마 네. 국민의힘이 맞아요. 전신이겠죠. 네. 이 임 기자를 개인정보법 유출로 고발해 버립니다. 갑자기 1년 있다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뉴스룸, 이 기자가 출입하고 앉아 있는 그 국회 사무실의 자리, 기자의 차, 기자의 집, 모든 것을 다 탈탈탈탈 털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방송국 압수수색하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방송국 노조가 막아야 되니까. 이거 채널A 때는 왜 가만히 있더니 MBC는 막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나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혹은 바이든 날리만 했기 때문에 보복 수사하고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나는 그런 사적인 감정 추호도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경찰에 물어보셔 제 아는 친구한테 물어보 야 이거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 이러면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네. 고발인과 피고발인 불러서 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이걸 누가 그러면 시켰느냐. 네. 그러면 어떤 사람 거는 1년 지나도 안 부르고 어떤 사람 거는 사흘 만에 불러서 한다. 이거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맞지. 그러나 제도상 어쩔 수 없다. 누군가 시도를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권력을 본인이 사유했다는 것은 수도 없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려면 무조건 고소고발이야. 네. 야 조사받아. 압수수색해.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제어가 돼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것 아니에요? 국민이 억울한 일 생기면 같이 좀 이렇게 좀 그 하소연도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자고 다 쓰는데 자기가 권한 가졌다고 내 혼자 다 쓰겠다. 이것이야말로 탄핵 사유고 이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권이 권력 이용해서 권한 남용하면 그래가 기소하고 수사하면 그게 깡패다.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네. 깡패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깡패 짓을 하는데 아무런 잘못도 못 느끼고 내 권한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광덕 의원 건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조민이 그래 생활기록부 다 유출하고 공개한 거는 고소고발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래 믿느냐? 나는 선택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님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뭔가 재판이 있을 때 피고인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실제적으로 저는 검사보다 더하다 생각해요. 그냥 민간인 판사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개인정보를 하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악질적인 행위 막 이러면서 막 본인이 미리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조차 안 하고 조사하는 과정인데 왜 본인이 미리 딱 판단을 벌써 해버리냐고요. 그 인터뷰에서. 그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사적으로도 지난번에 더 탐 사건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집에 와서 취재하려고 온 똑똑거리는 것 같고 압수수색을 10번인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오는 것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못 견디는 사람 같아. 못 견디는 사람. 부르르 떤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좀 이게 누구나 약점이 음.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누구나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평하게 최대한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의 기본 원칙인데 그런 것들을 잘 안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건은 유독 영장도 엄청나게 쉽게 맞아요. 나오고 범위도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당한 MBC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보고 이것만 있는 건 줄 아시죠? 아닙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 우리 집에 벌써 2번이나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집에 2번이나 들어왔었고 내 집에서 이것저것 다 뒤져서 가져갈 건 다 가져갔습니다. 속옷까지 만졌다며. 아우 진짜 불쾌하다. 그런 사람들인데 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 앞에 그게 필요해요, 그럼 왔을 때는 무슨 뭐 영장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미 제출 현행범으로 이미 제출 형식을 가져가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하러 일단 그래서 왔는데 그 사람 기자는 협조를 하는 거죠. 예. 이 검사하고 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게다가 MBC가 요즘 정권에 밉보였다는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협조해줘라는 게 지침이래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겠죠. 자기 집에 2번이나 찾아와서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임의 제출하라고 그렇게 막 으름장 놓으니까. 그랬으면 어쨌든 줬대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강제적인 집행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조민 씨 얘기 잠깐 했지만 조민 씨와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거기서 짜장면까지 시켜 먹어가면서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 학생의 어렸을 때 일기까지 다 가져가고. 그랬을 때 그 민폐 끼치면서 압수수색했던 그 사람들 조민 씨는 사실 자기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 당한 사람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얘기되는 주광덕 지금 현재 남양주 시장이죠. 그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했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수사 자체를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피의자가 정확하게 지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유출한 사람, 그 검찰로 우리 의심하잖아요. 피의자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 법적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수사 자체를 개시를 안 했어요. 특정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만 네. 예를 들면 주광덕 의원이 그걸 들고서 발표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광덕 의원이 그거를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주워서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어쨌든 이 사람한테 넘겨줬을 거잖아요. 원래 제대로 수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다 뒤지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CCTV를 뒤지거나 주광덕 의원의 집에 가가지고 누구랑 연락한 거 있는지 보거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압수수색이에요. 전부 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지만 실제 주광덕 의원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아예 그거는 그 과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참고인 조사를 보류시켜 놓은 네, 상태.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하는 지금 아예 거예요. 안 그러니까 하는 이거를 흘려준 사람인지 누군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수사를 하지 않겠다. 특정 안 하려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거지. 그래 이거 봐준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거랑 한동훈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말이 이거 안 너무 되지. 심하다는 거잖아요. 심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그래 압수수색을 하면 통상적으로 법적 압수수색이 뭡니까? 수사의를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거기도 좀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무슨 내복 넣어놓은데도 그거 다 뒤집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야 딱 드러내놓고 너 모멸감 느끼고 너가 어떻게 압박을 받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정신적 고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너 겁먹고 하지 마. 이제 이런 것 같으면 저는 갑자기 80년대 생각이 나는 게, 야, 이것들이 정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도 이따위로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 내가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공권력을 저렇게 남용할 만큼 지금 공직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 억누르고 있는 거 여기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따위 압수수색에 여러 명이 동원돼 가지고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하면서 그 수사해봐야 결과 나올 것도 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의 충견 노릇을 하고 경찰 그 석고대지하면서 무슨 경찰국 신설 반대하고 그 경찰들 아니에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 압수수색한 경찰들이 집에 와서도 이랬대요. 한동훈 장관님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자가 보통은 본인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보통 일을 하지 집에서 뭔가를 막 널브러뜨고 하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자료 같은 거는 기자들이 이른바 꿈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또 공유를 합니다. 같은 그래서 조원들. 꿈이라고 하는 게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 멤버들인데 자기들끼리 다 공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카톡 방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한 건 이번 겁죽이죠야. 니네 똑바로 해. 왜냐하면 여긴 MBC고 한동훈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검찰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네.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왜?
이거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거다. 그럼 법원한테 말해야지. 법원도 보니까 니네가 잘못한 걸로 여겨지니까 발부했겠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니? 라고 얘기해요. 진짜 생각해보니 한동훈 장관이 자기 스스로 이제 모욕감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된 것에서 그렇죠. 감히 너희들이 왜 이래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점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장관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가져야 되는 일종의 짐 같은 게 있다고. 당연한 거죠.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공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것은 내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감내하고 웬만하면 이걸 문제 삼는 것, 한계가 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자의 운명과 숙명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걸 거꾸로 악용하는 것 같아. 내가 있는데 한계 걸렸지. 너희들 어떻게든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도 아무 말 안 하죠. 대통령 측근처럼 지가 행세하죠.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언론에서 대서특별회가 한동훈이 마치 대한민국을 구국에 정말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도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더라도 다 나오죠. 밑에 있는 경찰들은 땅개처럼 다 움직이면서 그 시킨 일 다 하죠. 거기도 품격과 자존이 있을 텐데 그것도 지키지 않아요. 사람 인기 완전 못 오게. 이게 뭐냐고. 대한민국 지금 공권력 집단이 보여준 이 행태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게 맞느냐. 한동훈 진짜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죠. 자, 그러면은 언론사를 하시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뭐 우리는 언론사지만 뭐 마이너리거니까 뭐 어쨌든. 언론사라고 하면 뭐 너무 거창하고 어찌됐든. 네,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한동훈 장관이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법성의 정도, 위법성의 정도하고 실제 그것을 빌미로 MBC니 뭐 어디면 정말 온갖 곳을 다 이렇게 해집고 영장을 남발하고 집행의 범위를 막 늘려놓는 이 상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좀 불리한 보도를 하면은 그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좀 이제 제압을 해놓자 이런 아주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접근이죠. 사실 저는 한 장관이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가족들이 당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조용하게 딱 고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이게 법원에 넘어가기 전까지 공개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내가 충격이 크고 이것이 좀 잘못됐고 이것은 진짜 우리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면 공직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용하게 해서 표시내지 않고 그대로 가서 자, 그 사안을 바로 잡아서 정정된 걸로.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거나 아니면 뭐 집행유예까지 갔다거나 이런 정도 이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좀 맑게 하는데 내가 기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근데 당사자가 했던 피해를 그러니까 처한 고통은 내가 좀 미안하긴 하다. 이런 게 정상 아니에요? 원래 선비 정신, 우리나라 과거의 어떤 문제를 지도자가 해결할 때는 조용하고 소리 소문 없이 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중계방송을 하고 그 중계방송의 수준도 워낙 떨어지는 데다가 거기에서 이제 직접 조사하는 경찰들이 보여준 행태도 결국에는 보여주면서 길들이겠다. 너 말 안 들으면 내 다 죽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겁이 나긴 하지만 뭐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옛날에도 다 뭐 집도 절도 없이 싸웠는데 이제는 뭐 전면전 해가지고 뭐 지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으로서 진짜 자존심이 그냥 뭉개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할 때 주민이력 초본이나 등본 같은 걸 내는 거는 뭐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정말로 이 공직자가 뭐 위장 전출입은 안 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집과 관련해서 뭐 주소지 이전은 안 했는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주민이력 번호라든가 아주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일부 삭제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 이거 유출돼도 됩니다. 이것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합니다라고 동의를 해줘요. 체크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것이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확인해주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전제하에 이걸 개인적으로 내가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고 기자들도 사실은 그 정보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사용하는 이 정보를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직 검증할 때 기자들한테 배포되는 그 동의서 받은 것 중에서 핵심 정보 주민등록 번호의 뒷자리, 뭐 생년 정도는 나오고
그렇게 해서 다 검증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 위장 전입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동산이 자기 건지 아닌지 그렇죠. 다 그거 이렇게 확인하려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론한테 던져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우리 보통 인사 검증할 때 야 정보만 제대로 공개하면 대한민국 언론이 1000개가 넘는데 그거 다 찾아낸다. 이렇게 해서 취재 활동하는 것이죠. 그게 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렇게 또 악용하면 언론이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런 윤리의식 없이 하는 언론이 어디 있느냐. 아니, 그걸 저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거 가져가서 뭐 무슨 우리가 카드를 개설할 것도 아니고 불법 통장 만들 것도 아니고 카드 개설. 기자가 뭐 할 거예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검증하려고 그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인사검증에서 저도 기억나는 것만 생각해보면 집도 굉장히 어머니가 싸게 사서 넘겼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슨 채권인가 무슨 세금 안 내려고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고 자동차 살 때 네, 자동차, 와이프가 자동차 예. 살 때 외국 자동차 중고차 사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불법성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그 정보가 제공되는 거지. 그걸로 네네.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런 장관, 차관 이런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제공과 그것을 공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이 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철저하게 공적인 겁니다. 공적인 것이고 그것은 기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강의 나갈 때 저 강사 속에서 이거 쓰잖아요. 그는 반드시 거기서 오는 게 개인정보 그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동의하죠. 그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다 어떤 사람인지 다 기본적인 건 알려지게 돼 있는데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전에 수원시장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갈 때 선관위에 처음까지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그간 잊어버리고 있던 이 대출 받은 것까지 내가 다 후배가 찾아갖고 와서 형 이거 국민은행 2천만 원 대출 받은 것도 이거 언제 받은 거야 이래서 야 이것도 아직도 있었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다 맞아요. 나오지만 맞아요. 이거는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숙명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서 언론사 뉴스룸에 해방 이후에 최초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은 바로 제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는 한동훈 네. 장관이 세게 나가는 거는 다음에 더 큰 꿈, 대선 꿈, 물론 이제 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 대선 꿈 이런 게 있는데 자기의 일체 허물을 갖다가 약간의 뭐 아까 나왔던 이야기대로 무슨 뭐 자동차 문제, 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하는데 세금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애초부터 차단하겠다. 왜 그러냐? 제 지역에 있는 후배 기자가 어떤 특정 기관에 8번을 자기가 고발을 당했대요. 한 번 할 때마다 자기가 제대로 기사 쓰면 또 고소하고 해갖고 막 이게 쌓인 게 한 10억 가까이 되더라는 거야. 오. 물론 하나하나 다 이기긴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갖고 그 기관 기사를 못 쓰겠다. 그렇죠. 심리적 위축이 중요해요. 예, 심리적 위축이 돼서 맞아요. 한겨레 신문에 있는 제 선배도 정말 기계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 고소를 당하니까 못 쓰겠다. 못 살지. 바로 맞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MBC 기자를 통해서 나머지 있는 모든 기자들한테 니들 까불면 다 이렇게 조질 거야. 나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마.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도 MBC 못 들어갔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JTBC도 못 들어가게 했다면서요? 그런 것도 다 원래 가능한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언론은 어떻게 딱 집어서 왜 못 그랬던 들어가게 해요? 거죠? 아니 보복이고 괴롭히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한번 딱 점 찍어주고 이짐이 아닙니까? 앞으로 너네도 이렇게 하면은 MBC처럼 돼라는 사인 준 거죠. 그게 사실상 드러난 게 전용기 안 태운 것부터가 시작이었잖아요. 시작이었는데 아직 네. 난 그건 이미 끝난 아직도 줄 안 알았다. 끝났어요.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네. 내가 JTBC는 왜 못 들어오게 하죠? JTBC 요즘에 JTBC 는 얼마나 정권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JTBC는 그 정보도 많잖아요. 아마 검찰에 흘려준 정보도 많고. 근데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언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바로 국민들이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보고까지 한다. 네. 이런 거는 우리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 들었죠. 또 거기에 언론이 지금 이제 순지 또는 순응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출입처에는 누가 올 수 있다 없다, 어느 행사에는 너는 맞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언론 자유를 얼마나 후퇴시키느냐.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언론사도 너무하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지 않고요. 지금 대통령실에 실제로 대변인단 또는 대변인실 또는 대변인 관계자 아무도 지금 기자실로 내려오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출입 기자들한테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누가 말을 하잖아요. 얘는 무조건 대통령실에서 잘린대요. 어머나. 그 접촉 자체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 접촉을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라도 만나잖아요. 부대변인 회장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일체 못하도록. 만약 그렇게 해서 들키면 그대로 아웃. 아, 이거 이거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 전제 정치 아니야? 전제 정치가 아니고 실제로 언로가 막혀버렸는데, 자, 공급자 쪽에서 막았으면 제가 지금 언론을 욕하는 게,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언론사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아니든 어디 뭐 10명을 만나든 100명을 만나든 도대체 대통령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자체 취재도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기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 놔두고 용산에 온 이유가 뭐예요? 국민과 더 자주 소통하고 청와대 돌려주겠다였잖아요. 네. 근데 국민과 저 소통하겠다는 그 약속 도대체 어디 갔으며, 기자실을 그렇게 꽁꽁 싸매고 나면 국민은 어디다가 물어봐야 돼? 직접 물을 수도 없고. 그럼 도어 스태핑도 안 해, 기자도 안 만나, 공식 브리핑도 없어. 그럼 결국 카더라 뉴스 말고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아니, 그 뭐가 그렇게 거짓말이 많고 숨길 게 많으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자신감. 뭐가 이렇게 숨길 게 많으면 제가 이럴까? 이 비유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역사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그 박제가라고 하는 인물을 좋아해요. 네. 박제가가 누구예요? 초정 박제가 뭐 연안 박죠. 네, 예. 제가 뭐 당연히 북학파. 예, 예. 다산도 좋아하지만 이분들이 그 북학의 서문을 읽으면은 정말 웅원합니다. 27살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글을 썼는지 저는 좀 놀랄 일인데, 박제가가 그렇게 글을 북학이라고 하는 저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청나라,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그 청나라가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 갔을 때 마음껏 돌아다니게 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껏 돌아다니게. 그러니까 이것도 가서 보고 저것도 가서 보고 했는데, 명나라 때는 말입니다. 네. 조선 사신들이 가면 객관에다 가두어두고 못 나가게 했어요. 왜요? 우리 한족들 문명국가, 그러니까 한족들은 더 자유롭게 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꽁꽁꽁꽁 가둬두고, 자신감이 있는 오랑캐들, 우리가 저 새끼들 변발하고 저거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놈들 오랑캐라고 했는데, 그 오랑캐들은 역으로 열려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그들의 문화가 오히려 명나라 때 문화보다 훨씬 더 발전했거든요. 자신감이 있으면 더 열어놓고, 그래서 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자신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전혀. 오늘 약간 폭로성으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네. 지금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용도라는 말을 쓰는데 용산섬인데요. 실제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이게 대단히 좋은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착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정보를 유통시켰을 때 이것을 확대해서 긍정적으로 뿜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면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원래 본심과 다르게 다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고 최측근 몇 명이 있어요. 이들만 똘똘 뭉쳐서 믿고 있고 세상 어느 것도 믿지 않아요. 아무런 정보를 지금 집권 여당에도 주지 않아요. 또 이걸 유통을 잘못시키잖아요. 네.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소수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 있잖아요.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대통령실을 이용해서 찍히지 않고 나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관심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더 좁혀지는 거예요. 이것들 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용해 먹지. 지금 한동훈이 지금 나타난 이 현상도 똑같아요. 자, 장관이 20몇 명이 있는 것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동훈, 하나 이상민 저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고, 네. 한동훈만 있는데 아무도 장관들 중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각해요. 총리도 정말 저렇게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여우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대안이 없대요. 말 안 듣는데요. 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냐. 이건 뭐 내 못 치겠는데? 내 계속 버티고 있지. 대통령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은 지시의 불이행과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병목 현상 같은 어. 거 심각하게 좀 이루어질 있으면 터질 수도 있겠네요.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를 미리 제가 폭로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네. 저도 제가 파이프라인들이 파이프라인 좋게 얘기하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대통령실이 저렇게 위축이 되는 거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겠다가 되는 그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것은 결국 자신감이 없다. 우리를 이용할 세력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오래 못 갈 수도 있겠다. 이 말이 진짜 나오고.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말씀 좀 이따 하시는데 대구시에서도요. 대구 경북 신공항 비판 보도했다고 MBC 출입 못하게 네. 지금 막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네, 홍준표 네, 시장이 홍준표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5월달에 나온 일이에요. 네. 근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기분 나쁠 만한 정확한 보도를 하는 매체가 있으면 다 못 들어오게 한다는 아니 거예요. 왕조 국가에서도 안 했는데 연산군 제외하고는 왕조 국가에서도 그런 거 모르겠어요. 없었거든요. 대통령이 이러니까 우리 시장님도 오케이 근데 해나보지. 제가 이거는 우리 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이렇게 스치듯 지나간 건데 제가 어지간하면 틀리진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또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JTBC가 곧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할 거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렇게 아닙니다. 좋아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력들이 대통령실을 이용해서 뭔가 빼먹을 거만 빼먹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다 빼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의 탄생은 홍석현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홍석현 회장이 네, 그 네. 유명한 역술인 데려다가 네, 네. 인사동에서 그때 인사동에서 뭐 그래서 밤에 밤에 비 오는 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불렀다는 거 부르고, 아닙니까? 같이 노래 네. 부르고 같이 즐거운 시간 나누고 그렇죠. 노래 부르는 거 참 거기서 좋아해. 그 역술가가 대통령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JTBC의 사실은 홍석현 회장, 중앙일보 이런 세력들 보수의 더 위에 상층의 우두머리들이죠. 나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예요. 논조가 다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먹어서 잊어버린 거야.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진짜 세력에 대해서 감사함을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거야, 취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저쪽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냥 꾹 참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석가 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에 취재를 금지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 하반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슬슬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하이에나한테는 제가 좀 죄송한데 어쨌든 하이에나게 죄송해요? 왜냐면 동물의 동물권. 세계는 아주 친환경적으로 친자연적으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보통 동물들을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이에나가 살아가는 행태가 죽어갈 때까지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딱 죽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싸움을 하고 그 먹이를 뜯어먹지 않습니까? 진짜 이 정권을 걱정하고 있는 한 보수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 왜 안타깝노? 진짜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비판받아도 되지 하니까 그게 아니고 뜯어먹을 놈들만 옆에 막 우글우글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회 제세력이 대통령을 어떻게 뜯어먹을- 이용할까? 왜냐면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내가 빼먹을 거. 그 언론사도 지금 저 Y10 인수하겠다고요. 온갖 로비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언론사별로 네. 저거 처먹겠다고. 자산운용사도 이제 뛰어들었대요. 저거 언론 한 개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뜯어먹고 있죠. 건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야, 빼먹을 때 빼먹어라. 오래 근데 못 갈 것 같다? 그렇지. 아니, 지금 이게 정권의 정당성이나 집권의 기반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또는 다수의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권력의 기반 자체가 국민들의 동의를 못 얻고 있는데 네. 권한은 가지고 있어. 이럴 때 이익 집단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거예요. 빼먹자 선 달아준다고 다 빼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리 한 개 찾아가면 끝이지. 이 정권은 괜히 가까이 해봐야 될 게 없다. 오늘 폭로한 개 더 해드릴까요? 네. 개각을 하려고 했는데요. 진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 만났는 모양이에요.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한대요.
이 정권 하에서는 장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럼 큰일 게 났네. 불문율이에요. 역사의 죄인으로 아니 분명히 기록이 이게 남을 오래 가면 거예요. 모르는데 좀 있으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역대 정권에서 그래도 이 정권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정권을 좀 살려보자. 해보자. 그리고 보수가 그런 게- 정권을 잡았는데 나는 약간 공동체 의식, 애국주의, 그다음에 정권의 이 집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컨센서스 같은 건 있잖아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과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익 집단은 연합이 돼서 이 이익 집단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이걸 극대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걸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총리와 뭐 장관 이런 사람들만 살판 났네요 지금 뭐 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네.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선생님, 30년 전에 돌아가신 선생님 책을 며칠 전에 우연히 찾아서 읽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역사가 발전할 거라고는 확실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자유가 발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없고 올바른 역사관이 없잖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운영 자체도 안 되는 거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도 뭘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해봐 내가 똥물 튀기고 나중에 감옥 갈지 모르잖아. 그런데다가 감옥 갈지도 모르고. 마지막에 지금 활용 정점을 찍잖아요. 한상혁 위원장 아무도 이 사임에 사실 잘했다고 아무도 안 그래요. 한상혁 위원장이 한 게 없거든. 문정부 때 뭐 한 게 있어요? 방통위원장 하면서 나는 한상혁 위원장처럼 방통위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소극적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정무실 수상이니까 뭐 누가 네. 말해놨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 우리 맘에 안 되면 넌가 잘리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도 2달 남겨놓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게다가 대통령 이걸 제가 해주고 그걸 우리 깡패색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깡패색에서 객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점잖은 말인데? 이치로는 맞지 않는데 야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보여줘. 이런 저 새끼 객기 부리고 있어.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아무 효과 없는 일을 그치. 남한테 보여주려고 빰 때리 뭐 이놈은 이미 이제 퇴학생이야. 끝났어. 예를 들어서 그놈 굳이 불러가 마지막 빰 한번 때리면서 네. 자 응징하고 보복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냐고. 이게 권위 있는 집단과 권위 있는 집단의 대표, 정치인, 정무직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비두도 2달 뒤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하는데 그 자리 지금 누가 들어가니 또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이동관.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MB계 이제 완전 전면 능력이네 하니까 참 MB계는 무슨 MB계. 요즘은 다 개인기로 살면 되는데 진짜 이런 이야기를 이 정권이 지금 듣고 있다. 개인기로 움직이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거창하게 와 MB계가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친박계가 다시 손을 잡고 있다. 다 엉터리다. 왜냐하면 개인기로 다 움직여서 하는 거고 그렇게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라인 달고 그냥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에서도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이 얼마나 정보가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본과 미국도 그럼 이 정부가 오래가지 못할 거를 눈치를 챈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싹 뺏겨먹고. 이건 처음부터 눈치를 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다 빼먹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안 빼먹은 것도 없어요. 일본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일본 정가에서 야, 윤석열 정부에 너무 그렇게 막 뺏겨먹으면 안 된다. 좀 적당히 뺏겨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이 정부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정부가 오래 가야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너무 다 뺏겨먹으면 국민적 여론 안 좋으면 만약에 탄핵되면 안 된다. 그건 작년 네. 가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기시다가 못 견디는 거야. 왜냐면 기시다가 그 당시에 급하구나. 지지율이 낮았거든. 자기 뭔가 올려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가 그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윤석열 좀 봐주면서 천천히 가잖아? 그러면 또 얘가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얘가 똑똑해질 수 있어. 이러면서 또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불행하다, 우리 불행해. 이제 다시 복귀해 보면은 왜 그때 블랙핑크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대통령실 다 도청한 거잖아요. 네, 다 네. 도청하니까 이거 넘버원이 이거 지금 김 여사네. 네. 그러면 김 여사한테 잘 보인다 되는 거네. 그러니까 김 여사가 블랙핑크 좋아해? 그러니까 질 바이든 뭐 조카인지 뭐 누군지 해갖고
저 김 여사 만족시키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한 거다라고 해서 블랙핑크 이야기 나오고 이제는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전문용어로 객기라는 말 썼죠. 전문용어 하나 더 쓰면요. 뽀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뽀록 났네. 뽀록 난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실력이 다 드러났어. 본질이 뭔지 알아챘어. 그래서 바깥에 안에든 어디든 지금은 막 이렇게 권력 동원해갖고 막 압박하고 뭐 협박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 약간 놀라서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속으로는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요. 아무도 그 실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상황. 다만 표정 관리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수준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권위가 지금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의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충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좀 있으면 손절하고 거리 벌리게 하고 나 얘랑 상관없어. 쟤 나 모르는 애야. 이렇게 말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총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올해 10월 달 이후부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그 폭풍과 이 끓어오르는 용암과 같은 그런 항거와 내부 불만? 이걸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혹시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네. 그 한동훈하고 붙을 사람 찾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팔도강산 어디라도 제일 먼저 손 드세요. 제가요? 무조건 한동훈하고 붙으면 이겨요. 무조건 붙으면 이겨요. 변희재 대표가 나간다는 대표가 거 아닐까? 나간다는 본인도 떨어뜨리려 나간대. 그분은 원래 떨어뜨리려. 정치할 분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정치할 생각이 일체 없는데 한동훈 장관이 강남에서 나가면 무조건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네. 그래서 자, 그 얘기. 토론하겠다고. 거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또 기분 전환도 할 겸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이거 괜찮은데 또 때 되면 이거 그냥 뭐 의례적으로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보험 들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무작정 들어요.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타는 건지도 모르고 요건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경기가 좋거나 뭐 급여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럴 때는 그냥 마음이 좀 든든해요. 한편으로는 이거 있으니까 괜찮겠지. 사실 그 보험의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슬슬 돈이 흘러나가네.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네. 갑자기 뭔가 일이 터지네. 이렇게 되면은 보험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험을 없애든 보험을 해지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또 돈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딱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바로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제가 그런 짓을 당했어요.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보험이 아니고 적립을 들었어요. 4개를. 엄청 큰 돈이었는데 10년 동안 든 이유는 나중에 끊고 나면 10년 거치를 거쳐가지고 복리를 엄청나게 돈이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돈을 다 넣었거든요. 근데 남는 거는 과실을 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돈이 필요했어요, 작년에. 할 수 없이 그걸 다 끊었잖아요. 그랬구나. 바보 아니야, 내가? 어.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지 됐어요. 자, 저같이 바보 되지 마시라고 여러분께 더 착한 보험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부분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혹은 경제 사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반드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때 나 빚지기 싫어 이러면서 그냥 있는 거 편하게 내 돈 그냥 내가 넣었던 거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하는 순간 60% 이상의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즉 내가 넣었던 돈의 60%는 없어지고 40%만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동안의 돈은 그 보험회사가 유지하는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본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가지고 보험을 조정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이래서 더 착한 보험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스픽스에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상해보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하고요. 특히 보험의 기능은 위험에 처했을 때 아주 목돈으로 조금 도와주는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사람의 인생 계획과 플랜, 재무 플랜을 짜주는 데 있거든요. 더 착한 보험이 바로 당신의 여명, 즉 남은 수명과 당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더 할 수 있는지와 당신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지와 앞으로 얼마를 쓸지와 기존에 얼마 벌어들었는지와 나 말고 내 옆 사람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와 이걸 몽땅 다 계산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픽스에서요 아주 강하게 추천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냥 우리는 어느 보험에서 뭐 팔아요 이거 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문의 전화는요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원하면 상담해드립니다. 010-7612-3303 010-7612-3303 아니면 1644-1236번입니다. 자, 문자나 카톡도 가능하고요. 상담 예약은 24시간 예약 남겨주시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연락 주시고요. 필요하면 무료 상담도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도, 방문 상담도 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보험,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보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다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드리면요. 저분들이 색깔을 제일 안 좋아하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빨간색을 아주 안 좋아해요. 대신 파란색을 아주 좋아하고요. 그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그 진보적성의 유튜브 채널에 후원하듯이 실제로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저 구독자나 조회수 이런 걸 보고는 정말로 광고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2달 정도 만나서 계속 업무 협의를 했는데 역시 괜찮은 사람들, 바르고 착한 사람, 그리고 가족 이상으로 상담을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험 상담 필요하시면 더 착한 보험, 원래 교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이도 한 40대 전후가 되셨는데 젊은 분들이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믿고 한번 해보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 대표가 돈 버는 데는 기재거든. 요즘에 이제 감이 광고주들을 떨어져가지고. 제가 실제로 다 만나서 나는 저희들이 쓰면 되는 그거 아직 광고인지 아닌지를 끝나기 이렇게 하고 전인데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광고를 하는데 진심이 막 느껴져. 내가 진심이에요. 진짜 열심히 아니, 하신다. 그래서 이 여기 양보다 3배 이상을 말을 예. 하시는 맞아요. 여기 없는 걸로 다 했어요. 예. 광고 끝나고 나면 제가 폭로 한 개 더 할게요. 아, 그래요? 그래야 지금 오늘 우리 폭로가 엄청 많네. 우리 지금 동접자분들이 계속 계실 거니까 네. 또 광고. 자, 일단 빨리 광고 하나 더 네. 해주시고. 네, 또 여러분 우리 또 대박난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선전해서 대박난 게 몇 개 있어요. 오. 선크림 대박 났어요. 예, 글래머.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이크림도 대박이 났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술겜 어디 갔어요? 여기는 없네 지금. 예. 숙취해소제 술겜도 그건 대박이 내가 났고요. 실험해봤어요. 예. 그렇죠? 저도 네. 인체 직접 실험. 실험. 게임도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라지청도 우리는 도라지청도 좋았었어요. 좋았고. 그랬는데 더 좋은 게 나타났습니다. 푸킹 헬스 K 발가락 교정기입니다. 이거야 모양새가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누가 사? 이거 좀 민망한데 이런 말 할 사람들인데요. 카메라로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긴 지금. 예. 발가락 사이사이에다가 이런 그 실리콘 재질로 된 거를 집어 넣어가지고요. 발가락을 강제적으로 벌리게 만들어줘요. 지금 우리 임세현 대변인도 사실은 신발 신었는데 네, 구두가 네. 앞에가 좀 동그랗게 뭉툭해서 이건 좀 그래도 나은데요. 뾰족한 마귀 알몸처럼 생긴 그 신발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세모나게 알몸. 세모나게 뾰족한 신발. 여성들은 그거 신으면 죽음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25살 때부터 강의를 했어요. 대학에서 3시간을 내내 서 있으면 아주 그냥 발가락 밑으로 이 피가 다 몰려가지고 너무 아프거든요. 그리고 발가락이 변형이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발을 풀어주면은 좀 괜찮은데 바로 이 푸킹 헬스 K라는 이 제품이 바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교수 알죠? 우리 방송에. 네. 박진영 교수가 자기가 집에 가서 그거를 껴놓고 잔대요. 예, 예. 너무 편하대요. 잠도 너무 잘 온대요. 자, 이거 반드시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십시오. 만약에 쓰고서 이상하다 그럼 전기현 대표한테 환불하시면 됩니다. 예, 환불 100% 해드릴게요. 네, 제품의 종류는 사이즈가 220부터 290mm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원하는 사이즈 맞춰서 하실 수가 있고요. 붙어있는 5발가락을 띄워줘서 편안한 발을 만들어주는 발가락 교정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고 인간의 신체를 그대로 축소해놓았습니다. 여성분들 특히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프고 잘 못 걸어요. 걷는 모양새도 되게 이상해요. 이거 다 뭐 때문이에요? 발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발은 꼭 편한 신발 신어라. 그다음에 앞에 발에 너무 자극을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좀 변형되었거나 발가락 모양이 이상하게 됐거나 아프잖아요. 그러면 교정기를 쓰셔야 됩니다. 발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요 인생 10년이 늘어납니다. 바로 푸킹 헬스 K 발가락 교정기인데요. 팔자걸음이나 발가락을 구부리고 걸으시거나 불편한 신발 또는 하이힐을 주로 신으시는 분들 발의 모양이 점점 변하는 거 느끼시죠? 정상적인 발은요 부채처럼 발가락이 쫙쫙 벌어져야 돼요. 쫙쫙 활짝 펴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여성들의 발은 그렇게 안 돼요. 발가락 교정기를 사용하시면 변형된 발가락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걸을 때 모든 발가락이 바닥에 닿도록 도와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중국의 옛날에 전족 여성들 도망가지 못하게 막 발을 이렇게 묶어놨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꼭 선물해주고 싶어. 요즘은 전족이 없을 테니까 내가 뭐 그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발가락 교정기를 사용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시중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다양한 발가락 교정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푸킹 헬스 K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부에 무해한 실리콘을 사용했고요.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유연하고 뛰어난 탄성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착용을 하게 되면요. 출퇴근할 때 착용하시면 좋고요. 운동할 때 좋고요. 산책할 때 꾸준히 착용하시고요. 잠잘 때도 그냥 착용하고 주무십시오. 아니 박진영 교수가 내가 착용하고 잔다. 어제 저의 노티스에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게다가 엄청 쌉니다.
스픽스 구독자들에게는요 17% 할인된 특별가 33,000원에 모십니다. 이건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제가 뉴스 그 공장하는 김어준 씨 방송에 다스베이다라고 있어요. 그 방송 나가서 맨날 나한테 아침에 이제 광고하는 거를 저한테 먹어보라고 해요. LG람씨 나갔었을 때. 제가 지금 스픽스 때문에 안 나가는데 거기서 광고하면 좋아요. 제품들이. 치즈도 맛있고 다 음식도 맛있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맨날 갖다 주면서 나보고 같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뭐 그 맛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떨떠름한 표정 짓기도 했어요. 한데 내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맛있다고 말을 해줘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건 아마 같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광고 가지고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신화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화번호가 어디 갔어요? 자막으로 이렇게 쭉 네이버에 뭐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PD가 일단 잘 올려서 지금 자막으로 그래요. 쭉 나오고 쿠킹 있습니다. SK 발가락 교정기 이 네이버에 치시고 여러분 한번 더보기 링크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30초만 네, 제가 네, 이게 네. 좀 부과된 정보 드리면 장필식 회장님이라고요. 저 제품을 만드는데 인생을 걸고 뭐 제가 봐서는 인생을 걸었던 분인데 여러 번 저희들 스픽스에 찾아오셔서 이거 정말 좋은데 홍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 고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 20명한테 이렇게 좀 신겨보고 저도 좀 신었고요. 이분 말씀은 이겁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발가락을 벌리고 태어납니까? 오므리고 태어납니까? 벌리고 태어나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신발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좀 벌려놓기만 넣더라도 훨씬 더 원래 태어났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아이의 발가락을 생각해라. 발가락만 제대로 피워놔도 많은 병이 예방될 수 있다. 믿고 좀 해보십시다. 그 무잡잡한 얼굴에요. 정말 인생 전체를 걸고 이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갈등했거든요. 우리 배윤경 PD, 왁자지껄 PD가 그래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써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반품해 주시면 우리 배윤경 PD와 제가 받아서 장필식 회장님께 다시 되돌려드려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주문해서 네이버에 아까 그 우리 올렸던 쿠킹 SK 발가락 예, 교정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쓰면은요 디스크도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 하다 보니까 폭로하신다고. 폭로. 우리 방송 한 5분 더 해야 예, 돼. 예, 예. 폭로. 예. 아니, 폭로라고 갑자기 하니까 뭐 진행하면서 폭로를 하라고 해야지 그냥 막 폭로. 아니 아까 하신다 그래서 급했어. 그래서 한동훈 장관 아까 그 얘기 내가 좀 보태면요. 실제 한동훈 장관이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출마를 하면요. 이번 총선의 폭망에 기폭제가 한동훈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대통령실 대통령이 엄청난 이 칼을 휘두르면서 막 죽이는 것 같죠. 실제로는 허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화의 움직임들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동훈을 선수로 냈다? 끝장날 수 있다. 그래서 한동훈을 출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와가지고요. 한동훈이 저렇게 막 그 멋쟁이 정치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멋쟁이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맛쟁이 정치라고 제 맛에 좋아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잖아요. 저게 현실 정치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막을 수 있다. 한동훈 출마 못 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추가로 얘가 약간 네. 네.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뿔테 안경 쓴 깡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례차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그냥 안경 쓴 양아치다. 아주 둘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떤 게 맞는지 재밌네요.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오늘 사실 정말 오바됐어요. 이렇게 아유, 오래 할 생각이 그러네. 없었는데 그래도 또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고 한밤중에 수다 떠니까 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는데 항상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서로 도와주고 믿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진보 진보 성향의 가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